안녕하십니까,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부터 장마죠. 비로 인한 피해 없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오늘 오랜만에 미중관계 국제정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충격적인, 중국 경제가 특히 금융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그런 거를 공신력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미국, 중국 중에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임팩트원 6월 19일자 기사를 보시면은 중국몽 지우고 다시 도광양회로 시진핑 주석께서 다급하다, 너무 야심을 빨리 드러냈기 때문에 다시 몸을 좀 낮춰야 된다, 서구권의 반발이 세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경제의 6월 17일자 기사를 보시면 발톱을 숨기고 만신창이가 된 경제 살리기에 지금 시 주석께서 올인한다, 이런 얘기인데, 7월 제가 알기로는 17일인가 중순인데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삼중전회에서 다시금 덩샤오핑의 도광양회로 회귀를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전랑 외교다, 중국몽이다, 패권국이 된다, 이런 정치색을 쏙 빼고 새 지도 이념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신품질 생산력,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과잉 중복 투자가 많아가지고 물량이 많이 쏟아졌는데 구조조정이 되고 이제 기업들의 상품 질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정말 글로벌 기업들이 나오고 이런 경로를 걸었죠. 아마 일본, 한국이 간 길을 또 똑같이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여러분들, 도광양회라 그러면 옛날에 그 등소평 주석께서 국정기조를 잡아주신 건데, 어디 찾아보면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빛을 숨기고 은밀히 힘을 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니고 상대를 죽이기 위한 칼날의 빛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등소평 주석의 도광양회라는 것도 그렇게 아주 뭔가 평화로운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 그 전에 모택동 주석께서는 워낙에 전쟁을 통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시고, 우리 6.25 전쟁 때도 미국과 싸우고 핵폭탄도 이제 개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굴을 깊게 파고 심알동, 그다음에 광정량이라 해서 식량을 비축하고 버티는 그런 자원을 모으고, 불칭패, 패권자를 칭하려고 하지 말아라. 힘을 기르는 게 우선이다. 등소평 주석이 도광양회를 100년 유지하라 그랬어요. 등소평 주석이 권력을 잡은 게 1970년대, 본격적으로는 후반부라고 하면 2080년까지는 중국은 너무 야심을 드러내서는 안 됐었는데, 우리가 국뽕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중국이 국뽕 영화가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 연문 후속작 이런 것들 보시면은 중국 무술로 마이크 타이슨을 제압하고, 그죠? 연문이 이런 거 이상한 권법으로 서양의 엄청난 헤비급 챔피언들을 다 쓰러뜨리고. 그게 이제 국뽕 영화인데, 이게 역사 픽션 영화도 유행을 했었어요. 여기 글자를 보시면 이 영화가 2, 3년 전에 나왔는데, 이게 중국 영화 사상 최대의 흥행 수익 1조 정도를 벌어들인 장진호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장진호 전투 아시죠? 얼마 전에 6.25 74주년이었지만 우리가 북한 영토를 수복하려고 북진을 했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한겨울에 상당히 미군과 한국군이 정말 쓰라린 패배를 했던 장진호 전투가, 중국에서는 6.25 전쟁을 항미 원조라 그러잖아요. 임진왜라는 항외 원조. 그러니까 조선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미국과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가 조선을 구원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연장선인 한국전쟁에서 미군을 우리 중국의 애국 군인들이 물리쳤다. 글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중에는 중국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항상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영화가 엄청난 흥행 수익을 올렸다는 거는 많은 중국인들이 지금 우리한테 협력하자, 반도체 때문에 그렇겠죠? 같이 하자 이러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뺏기고 나면은 다 뺏겨 먹고 다시 무시하겠죠. 그거를 이 영화의 흥행에서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간담이 선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얼마나 어렵길래, 제가 사실은 이제 중국
여러 뭐 기관이나 뭐 인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최근 몇 년 전하고는 달리 엄청나게 유화적이고 우리 같이 하자, 우리 정말 투자 환경 좋다, 포용적이다, 이제 이런 광고를 하고 다녀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얼마나 어렵길래 그러냐. 수치로 한번 보시죠. 지금 한국무역협회에서 2월 19일에 최근 대중국 FDI 하락세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FDI라는 거는 외국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얘기하는 건데, 대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2022년 대비해서 작년에 10분의 1로 줄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그래프를 쳐놨는데 정말 뭐 급전직하하고 있죠. 중국이 2001년 12월에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주고 있었던 여러 보조금이나 이런 불법적인 산업정책을 고려하면 이걸 해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때가 클린턴 대통령, 빌 클린턴 집권기였거든요. 어쨌든 이 이후로 FDI가 엄청나게 막 늘어가지고 10배가 늘은 거잖아요. 근데 1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이게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도 있겠죠. 2022년도에 3,441억 달러니까 거의 40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고, 근데 작년에 330억 달러니까 10분의 1보다도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993년 275억 달러, 한 30조 원 되는 금액 이후로 30년 만에 최저치인 거예요. 좀 참고를 위해서 설명드리면, 외국인 직접 투자는 그린필드 투자라고, 요거는 이제 새로 토지를 매입하고 생산시설을 짓는 거, 신규 공장 투자를 의미하고 주로, 그다음에 외투 기업 설립, 파트너십, 지사 설립, 자원 공동개발, 이런 실물 투자에 합쳐서 유가증권, 뭐 주식이나 채권, 벤처 투자, 사모펀드, 역외 시장 상장에, 그러니까 만약에 알리바바가 나스닥에 상장하면 이것도 유출로 잡히는 겁니다. 이런 걸 다 합치는 건데, 그린필드 투자는 이제 신규 토지랑 사업장을 확보하는 투자를 얘기하고, 브라운필드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공장이나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디 보니까 별로 안 줄었다던데, 매버릭. 너 뭐 중국 싫어해가지고 오바 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인식 차이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외국에 중국으로부터의 직접 투자를 집계하는 기관이 이제 크게 두 개인데, 하나가 상무부고 두 번째가 외환관리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수치는 외환관리국 수치를 보여드린 거예요. 상무부 집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린필드 투자, 외투기업, 지사, 자원개발, 이런 실물 중심으로 순유입액만을 들어온 것만 재는 거예요. 근데 외환관리국 집계는 상무부의 이런 순유입액에서 빠져나간 돈을 뺀, 그러니까 순 개념이에요. 넷 개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상무부 집계에서 실물 투자랑 증권, 벤처 투자 이런 거 빠져나간 돈을 빼가지고 실제로 순수하게 몇백억 달러 들어왔냐라는 거를 재는 게 외환관리국. 여기 SAFE라고 해놨는데, 이게 뭐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인가? 그러니까 SAFE인데, SAFE가 금고라는 뜻이죠. 조금 상징적인 그런 스펠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치가 사실은 더 정확한 거예요. 뭐 들어온 거, 내가 월급 500만 원 받았어. 그러니까 500만 원이니까 나 괜찮아가 아니고, 뭐 주담대 원금이랑 이자가 280 나가고, 뭐 자동차 BMW 3 시리즈 제일 비싼 거 사가지고 차 할부랑 보험료가 한 달에 120 나가. 100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재야지 이게 맞는 거죠. 순으로 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최근 5년간의 그 상무부랑 외환관리국 집계 FDI 수치를 보시면, 실제로 파란색이 상무부, 그냥 유입된 금액만 잡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외환관리국 주황색, 빨간색 수치는 확 늘어나다가 코로나 전후로 지금 2023년에 확 줄었죠. 그죠? 뭐 10분의 1, 6분의 1로 줄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상당한 위기 국면인데, 이게 뭘 뜻하겠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매년 들어오던 그런 투자액은 그래도 크게 안 줄었지만, 기존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다 손절하고 나간다는 뜻이죠. 손절이다, 손절. 이제 더 이상 중국에 있던 돈, 난 불안해서 다 뺏어가. 3천억 달러 넘게 들고 나온 거 아니야. 지금 환율로 420조 원을 들고 그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죠?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와서 막 윤 대통령도 만나고 이재용도 만나고 막 투자해달라, 협력하자 이런 이유가 이거예요. 경제 성장이 자본 없이 되나요? 그죠? 이거 보세요. 5월 26일에 작년 연말 이전에 벌써 중국 공산 당국은 알았겠지, 이거를. 그러니까 연초부터 협력하자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에요. 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서울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서 양국 관계 협력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 한 1, 2주 전에 한국경제인협회가 그 정경련이 이름이 바뀐 거죠. 중국 기업 88%가 일본보다 한국 기업과 우선 협력하고 싶다 이렇게 밝혀왔다. 그 다음에 한중 경제장관이 1년 9개월 만에 화상회담을 했다. 원자재랑 핵심 광물 협력이 중요하다. 중국 측이 최 부총리를 중국으로 초청해서 5년 만에 대면 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 왜 일본보다 한국 기업과 우선 협력을 희망할까요? 한국이 정치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좀 노력하거나 운이 좋으면은 한미일 공조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우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weakest link in chain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 조금만 이렇게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면은 한미일 공조를 깰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도 한국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죠? 어쨌든 리창, 삼성 등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협력을 환영한다. 제가 여러분들 일하면서 만나보면은 중국은 다른 기업은 관심 없어요. 오로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이미 한국 주력 산업 추격을 다 완료했어요. 디스플레이 다 뺏겼고, 가전 다 뺏겼고, 석유화학도 다 뺏겼죠, 지금. 좀 있으면 여수화학단지에 진짜 얼마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보다 더 센 놈들이 오죠, 지금. 사우디랑 카타르에서 지금 중국보다도 단가가 4분의 1, 5분의 1 되는 석유화학, 에틸렌, 프로필렌 뽑아내는 거 완전 기적의 신공법으로 엄청난 설비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못 뺏은 게 첨단 반도체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 투자해라.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력 기업들이 투자해가지고 처음에 한 몇 년 돈 벌다가 다 뺏겨가지고 빤스런했죠. 다 뺏기고. 반도체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진짜 우리 생명선이에요. 북한 김정일이 핵을 개발했던 그런 심정으로 한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업을 사수해야 된다. 더 이상 반도체 기술을 따라오게 해서는 우리의 생명이 위험하다. 대한민국에.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이 워낙에 그 외국 금융자본, 산업자본들의 손절 현상이 지금 심해져가지고 잠시 화해 모드로 돌아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EU 부위원장하고 화상회담을 한다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유럽도 지금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 이런 거 하려고 그러다가 요번에 의회 선거 다 우파가 잡았죠. 이거 반중이거든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견제 여론 그리고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EU 제조업 중국에다 다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지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민심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막 유럽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 게 이게 생각이 다 읽힌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국제법을 어기고 상식에 어긋나는 지원금, 산업정책을 하고 정말 불공정하다 이러는데 중국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중국이 말도 안 되는 보조금을 주고 단가를 다 우려치고 덤핑 쳐버리고 경쟁기업들 다 죽이고 그냥 기술 다 탈취하고 특허 소송도 이러고 자기네들 나라 특허 법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 해버리고 USB로 빠져나간 게 지금 다 걸렸는데도. 그러니까 유럽으로 간 게 뭐죠? 미국을 유럽, 러시아, 터키 이런 데하고 다 분리시켜가지고 각계격파하겠다. 이 움직임을 유럽이 알까요, 모를까요? 암만을 화상회담 하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국제정치연구소 중에서 유명한 데가 랜드 연구소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중국의 패권 전략을 막으려면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1번이 러시아와 중국을 손을 잡게 하는 거. 이거는 조금 텄죠, 지금. 러시아가 좀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두 번째가 미국과 유럽 사이에 공조를 반드시 강화해야 된다. 요 내용인데 뭐 서유럽 국가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시진핑이 간다 그래서 지금 급한 거 다 알고 있죠. 급하면 그래 중국 좀 돈 좀 급해? 우리랑 협력하고 싶어? 그럼 이거 내놔. 그죠? 베껴 먹는 거예요. 약세를 보였죠. 너무나도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계 지금 산업금융자본이 탈중국, 인도태평양과 멕시코 이런 남미 쪽 투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게 제 뇌피셜이 아니고 UN 무역개발회의에서 나온 통계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그린필드, 신규 제조업 공장 투자가 중국향 비중이 전 세계의 그린필드 투자, 신규 공장 투자가 100이라 그러면 11.6%가 2018년에 중국으로 갔다가 2022년에 1.5%니까 거의 지금 손절이에요. 여기는 제조업 투자 다른 외국들이 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9%에서 2018년에 2022년에 13.5%로 늘었어. 여기 심지어 비용도 세계 최고로 비싼데. 그죠? 물론 반도체 지원법이나 인플레 감축법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 다음에 다 죽 쓰고 있던 인도, 멕시코, 베트남이 6.4%, 3.4%, 2.1%니까 중국이 먹던 돈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린필드 전 세계 투자 총액의 100이라고 하면 캐파가 중국이 11이었다가 1로 내려왔고 인도가 뭐 2, 3 하다가 6.4, 멕시코도 2% 하다 3.4, 베트남 리스트에도 없다가 2.1, 미국 13.5. 그러니까 미국과 인도태평양 그 국가들이 3, 40%를 그냥 다 먹고 있다니까. 이제 중국은 그냥 리스트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만큼 무서워요, 국제정치가. 내가 어디 수출 제조업 해가지고 어디 물건 팔아서 밥 먹고 사는데, 아니면 내가 식당 영업해가지고 고객한테 봉사를 해야 되는데, 막 고객한테 큰 소리 쳐. 야, 나 렉서스 타, 씨. 나한테 뭐 김치 더 달라고 하지 마. 뭐야, 그건 바로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게 본인들 위치잖아요. 일본, 한국, 중국 다 똑같아요. 가공무역 하는 데인데 물건 사주는 사람한테 언젠간 너네 죽여버릴 거야, 내가 힘 많으면은. 말이 돼요, 그게? 완전히 지금 중국 지도부는 지난 한 5년, 10년 동안 착각한 거죠. 어쨌든 현재 전 세계 쩐해전쟁 상황 다시 한번 요약드릴게요. 중국은 손절이다, 손절. 데이터로 보면은 모든 중요 투자가 10분의 1로 줄어버렸다. 30년 전으로 회귀해버렸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자본은 지금 중국을 대체하는 고성장 국가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이게 ETF도 똑같아요. 블룸버그 자료로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ETF도 탈중국, 신흥국 이전이 세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실 건데 여기 파란색이 중국이고 보라색이 이제 신흥국이거든. 신흥국인데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ETF의 총 자산 운용 규모가 작년에 중국을 한참 돌파를 해버려. 급격하게 늘어버렸죠. 그죠? 이게 보면은 iShare MSCI X China ETF라는 거. 이게 신흥국에서 중국을 뺐다. 요 ETF의 그 Asset Under Management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죠. 인구 고령화라든지 뭐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거, 부동산 거품.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주식 투자 추이를 보시면 세계 투자자들이 21년 대비해서 또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금액이 1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유가증권도 10분의 1로 줄어버리고 제조업 투자도 10분의 1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우리랑 같이 다시 투자해줘 이러고. 근데 벌써 이빨과 발톱을 다 드러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조금 이제 착한 척 한다고 그게 되나요? 안 되겠죠.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작년도 8월에 첨단 분야,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분야에서 대중국 금융투자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왔어요.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미국의 법인과 개인. 그리고 이제 22년도 10월에 하원에서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가 공화당이 이제 하원 장악한 다음에 생겼고 여기서
대중국 금융투자 전체, 첨단 기술에 한정하지 말고 금융투자 전체 제한 법안이 곧 입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중 갈등 영상에서 이게 통과되면은 진짜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왜 중요하냐면 자본 공급하고 기술 차단이 되면 경제 성장의 동력이 상실돼 버려요. 우리가 경제 성장할 때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있죠. 토지, 노동, 자본, 기술인데 이 중에서 토지랑 노동은 중국이 애초에 많이 갖고 있었어요. 자본, 기술이 없어서 고생을 한 건데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자본과 기술을 대준 거죠. 이 위의 사진은 중국을 2001년도 말에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켜준 빌 클린턴 대통령이고 미국, 오른쪽에 이제 강택민, 장쩌민 주석인데, 그러니까 미중 밀월이 이것도 이제 얘기가 긴데 이게 베트남전의 실패, 정치적 탈출구를 찾고 레이건 행정부 기밀 문서가 해제된 게 있는데 소련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을 공급하고 기술을 제공하겠다. 앞으로 장기간. 이게 두 나라 사이에 밀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오면서 WTO 가입하면서 좀 중국이 확 떴고, 그리고 스마트폰, 아이폰 이런 거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또 확 떴죠. 근데 이제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세계에 대해서 폭력적인 야욕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중국이 한국, 일본형 수출주도, 국가주도, 비용 우위, 제조업을 했기 때문에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 성장의 한계에 봉착해 있었어요. 비용 우위가 없잖아, 더 이상. 그죠? 월급이 지금 1100달러 이상입니다. 도심지에서. 여기 보시면은 유엔하고 OECD, 유로스탯 자료로 제가 적어 온 건데 작년 기준으로 중국 월 평균 임금 수준이 1112달러, 150만 원 정도 되죠. 상당히 비싸요. 멕시코가 그 절반 수준 650억 달러, 인도가 630달러, 베트남이 450달러, 인도네시아가 344달러니까 지금 가전, 섬유 뭐 이런 웬만한 제조업은 동남아 이쪽으로 다 빠졌고, 여러분들 룰루레몬, 레깅스, 뭐 언더아머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그건 벌써 아프리카에 가 있습니다. 임금 따먹기 하려고. 어쨌든 그렇다. 중국이 원래 지금 미중 갈등, 이런 금융 자원의 차단 이런 거 전에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동산 공구리를 엄청 밀다가 금리 올라가 지금 어려운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의 순유입액마저 400조 원이 줄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요분은 작아서 안 보이실 건데 작년 2월에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신데 도광양회를 너무 빨리 버리지 않았냐. 등소평 주석이 100년 하라 그랬는데 너무 늦지 않았냐. 이런 칼럼을 하나 쓰셨고,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 등소평 주석이 도광양회 힘을 숨기고 실력을 길러라 100년 동안 이러다가 장점인 때 이제 책임 대국론이 나와요. 중국이 이제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2000년대 초반부터 하기 시작하고, 후진타오 주석 때는 우리가 평화롭게 굴기하겠다. 우리 평화롭게 우리 패권국으로 가겠다. 패권국이라는 이름을 올려버리는 거지 이때. 이러다가 시진핑 때는 돌돌 피빈, 분발 유위, 충격적인 발언들이 나오죠. 미국이나 뭐 일본, 유럽, 뭐 러시아 포함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볼 때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이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돌돌 피빈이 무슨 뜻이냐면 기세 등등하게 호통치며 상대방을 윽박지른다는 뜻이에요. 이거 심상치 않죠? 분발 유의는 뭐냐? 떨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 무슨 일을 한다? 무슨 일이죠? 100년 국치를 싣고 패권국이 된다. 우리가 서구 열강들한테 1950년, 49년부터 당했는데 이 새끼들 우리가 다 끝장내고 패권국이 되겠다. 이게 분발 유의예요. 이거 중국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거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이거를 그냥 뭐 우리가 이제 선악을 떠나고 좋고 그름을 떠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서로 경쟁자인데 어떤 놈이 나를 결국에는 나를 죽이고 1인자가 될 거래. 그건 그거를 내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소리를 한 거 자체 실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이거 작년 3월에 한국경제 박한신 이슬기 기자님 기사인데, 탈중국 자본이 몰려와가지고 상반기 외국인의 FDI가 투자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 중국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1962년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 통계 작성한 이후로 최대치예요.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우리 내부적으로 정치를 잘해가지고 뭐 출산율도 올라가고 미래가 밝고 뭐 고성장이 예상되나요? 우리 지금 망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세계에서. 그런데도 중국을 손절하니까 그 돈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낙수 효과가 온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내부적인 개혁으로는 우리는 활로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지금 국제정세를 이용해야 된다. 중국이 담당하던 역할, 중국으로 가던 돈을 어떻게든 우리가 끌어와야 조그만한 반전의 기회가 있지 않겠나. 냉정한 얘기지만 중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뭐 이런 분들한테 섭섭한 얘기지만 우리가 살 길은 사실 그거밖에 없어. 국제정신이 약육강식이고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완전 내정이라든지 어떤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정말 뭐 다시 한번 하늘이 도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좀 개인적인 관측입니다. 지금 세계 열강들은 중국으로 갈 돈을 먹을 생각밖에 없어요. 아, 중국 안 돼서 안타깝다. 속으론 뒤돌아가지고 뭐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뭐 다 좋아하고 있다고. 쟤네를 막 회쳐먹으면 내가 어딜 먹을까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인간 세상이죠. 국제정치고. 근데 여기서 중국이 제가 최근에 여러 뭐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는 걸 보고 역시 세계 경영의 경험이 없고 패권국으로 가려면 멀었구나 이런 걸 느낀 게, 지금 미국한테 몇 대 맞았다고 지금 아파 우리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약세를 보이면은 국제정치 무대에선 죽음뿐이에요. 아, 쟤네들 약하구나. 야, 그럼 더 때려. 뭐 칼로 쓸던 거 전기톱 갖고 와서 다 썰어 먹자 이런다니까. 이거랑 상반되는 게 최근에 러시아죠. 러시아 제재 얼마나 당합니까? 전 서방에서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막 계속해서 자원 소비하는데 힘들다는 소리 한 거 본 적이 있어요. 푸틴이. 러시아 뭐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이. 아, 자신감 넘쳐요. 끝내 우크라이나를 다 그냥 죽이겠다. 우리 아무 끄떡 없다. 그죠? 이게 역시 미국과 정말 대등한 대결을 펼쳤던, 그리고 러시아 그 제국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약세를 보이면 죽어요. 박종팔 챔피언도 옛날에 뭐 KO 당할 정도 펀치를 맞아도 초보들은 이렇게 맞고 약세를 보인대. 근데 자기는 더 맞을 각오 하고 같이 더 세게 때린대. 멀쩡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싸움이잖아요. 싸움. 생존을 건 싸움. 여기서 한 대 맞았다고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새 둥지를 갖다 놓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었죠. 지금 중국으로 갈 미국이나 서방의 그런 자금들이 이걸 받아먹으려고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다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새 둥지에서. 근데 새들도 냉정하죠. 부모들이. 여기서 애가 좀 약하고 좀 들떨어져 보여. 그럼 얘 버려요. 얘 먹이를 안 줘. 그리고 서로 물어뜯죠. 맹금류 새끼들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형을 죽이고 막 이래버려. 엄마가 먹이 잡으러 간 사이에. 한국,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국제정세 재평기에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 더 세 보여야 된다. 우리 내부적으로 제도도 외국 투자에 더 유리하게 고치고, 국제정치에서 제가 오늘 말이 좀 센데 약세를 보이면 죽음뿐이기 때문에 국제정치에서는 아무런 도덕과 법 이런 게 없다. 무조건 세 보여야 된다. 조금 허세가 들어가더라도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역시 미국이나 인도태평양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중국 주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식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나중에 요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는 생산수단, 기업 이런 거에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식이라는 거는 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을 분할해서 대중들이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념적으로 논쟁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중국 주식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분에 맞는 의사결정권 여러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그 지분, 쉐어라는 개념이 아예 맞지를 않는 거예요. 배당은 받을 수 있겠지. 최대로 잘 표현해봐야 우선주 정도, 배당 좀 받고. 하지만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외국어 교육도 제가 성장할 때는 중국이 미래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영어 반드시 잘 해야 되고, 스페니쉬, 남미 쪽도 전망이 좋거든요. 미국이 그 중국에서 지금 수입하는 규모보다 올해에는 아마 멕시코, 캐나다 수입 규모가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고, 힌디, 인도가 좀 잘 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그리고 일본을 역시 밀어주지 않겠냐. 아시아에서 미국의 복심,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일본을 중국 견제를 위해서 좀 키워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조금 중국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한국, 중국, 일본이 다들 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예요. 금융이 잘 안 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할 만한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우리나라도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좀 강력한, 좀 경종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미국 주식에 집중할 거니까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마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